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인데 굉장히 더울 거라고 그래요.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날 점점 더워지면서 이 마스크 진짜 숨쉬기 힘들고 답답해요.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저희가 하나하나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요,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는데요. 서해안과 남해안,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이어서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일부 경상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출발해서요.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마스크 얘기했는데 요즘은 정말 거리에 다들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하고 있으면 속옷만 입고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근데 날이 더워지니까 이 마스크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덴탈 마스크 사용하려고 해도 이게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500원에 판매한다는 비말 방지 마스크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사야 돼요? 그게 5종이 나왔고요. 네. 이번 주말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보건용의 장점과 이 치과용의 장점을 합친 거라고 해서 한 절반 정도 가볍대요. 아, 그래요? 가격도 싸고. 네. 공적 마스크는 아니라고 하니까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막 몰려가지고 그거 못 사면 어떡하나 싶은데 예, 이거 충분한 양이겠죠. 네네, 예, 그럼요. 예, 그건 좀 시원하다니까.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 그거 다 수령해서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사용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저도 아이가 둘 있지만서도 아이가 네. 둘 있는 집은 요즘에 밖에서 밥을 안 먹고 다 집에서 먹으니까요. 네. 만약에 6개월에 10kg짜리를 먹는다면 이제는 뭐 2개월에 10kg를 먹으니까 식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제주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식비로 거의 다 쓰셨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 몫은 거의 다 쓰지 않았나. 네,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조사 결과를 또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5월 28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30에서 50대 응답자 500명 중에 272명이 절반 이상을 썼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미 다 썼다는 응답도 51명, 또 5월 내에 다 소진할 것 같다. 그럼 지금은 뭐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이분도 40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국민 5분 중에 1명은 지급 첫 달에 저처럼 시원하게 다 쓰는 경우가 그게 있다고 좋아요. 하죠.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용 기한이 있어요. 8월 31일까지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못 쓰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유,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없어서 못 쓰죠. 아니, 살아가면서 돈 쓰는 재미가 이렇게 쏠쏠하고 애국이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예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앞서 방송 때도 얘기했다시피 소고기도 많이 사드시면서 한우 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삼겹살 값까지 그렇게 또 올라갔다면서요. 고기는 돼지죠. 네. 고기는 돼지예요. 삼겹살, 오겹살, 뭐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돼지고기 값 많이 올랐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날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네. 보니까 전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19% 이상 올랐어요. 지난달보다 거의 20%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니까 22%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아쉬운 게요. 저희 개그맨 후배들한테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야 형이 삼겹살은 산다 했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그렇구나. 사줄 게 없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워졌죠. 대신 지금은 오징어를 사주시면 됩니다. 오징어예요. 뭐 우리 권현찬 씨나 저나 둘 다 이제 강원도 감자바우긴 한데요. 감자는 또 오징어하고 같이 먹어야
최근에 우리 강릉시의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오징어 20마리를 한 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오징어 한 축이 3만 원에서 3만 3천 원밖에 안 해요. 20마리가 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비하면은 3분의 2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 작년에 좀 비싸긴 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뚝 떨어지면서 사실 이게 매출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감자 사셨던 분들 계시죠? 이번엔 오징어입니다. 아니 오징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싸게 느껴졌었는데 또 이렇다니까 네. 이럴 때 많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장만 잘 봐도 이익이다.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좀 살리려는 정부와 지자체 노력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숙박, 관광, 뭐 음식, 또 공연, 전시,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하게 되면 네. 여기에 또 이제 농수산물이 들어갑니다. 이건 지역 특산물들이니까요. 그러면 돈을 더 얹어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할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농산물 소비하시면요. 예. 최대 10,000원까지의 쿠폰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공에서 1,6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마련해서 예. 1,684억 원 어치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3만 원을 소비했는데 4만 원 어치를 살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주말 외식을 5번 하면 1만 원 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는 주로 이 업체들에서 마케팅으로 그러게. 쓰던 건데 네. 이제 공공이 좀 시장 좀 살리자고 예. 특정 분야에 한해서 이러한 이제 할인 쿠폰들이 대량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서 얼마를 쓰면은 그 적립해준 걸 마일리지라고 하고요. 네. 돌려준 걸 리워드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 좀 쉬운 말하면 덤이라고 하고요. 좀 더 쉬운 말하면 공짜라고 하니까요. 우리 주부 여러분들 눈이 크게 뜰 수 있는 게 네. 이렇게 쏠쏠하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오늘도 뉴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5가지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는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기부 행렬입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은 다 나눠드려서 지금은 재고가 없어요. 네. 약사 이우리 씨는 쏟아지는 마스크 문의 전화에 목이 아플 정도입니다. 워낙 반복해서 오다 보니까 좀 이제 같은 안내 멘트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도 좀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나 피로감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전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하면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입니다. KT는 이런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전국 2만 3천여 약국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약사들의 노고를 덜고자 통화 연결은 무료 제공을 결정하게 되었고, 부산의 한 소주 회사의 직원들이 연신 알코올통을 옮겨 싣습니다. 알코올 원료를 활용하면 소독제로 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자체와 군부대에 지금까지 132톤을 기부했습니다. 기업들이 저마다 특색에 맞는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도 또 가진 아이디어를 내서 기부에 동참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돈으로도 기부를 하지만 네. 노력, 재능 이런 걸 기부하는 게 더 전 짠하더라고요. 네. 그 예를 들면 기업과 단체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저소득층, 취약계층 돕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C 계열사의 임직원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어차피 지금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뭔가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해보자. 뭘 할까?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 200여 명이 모여서 면 마스크를 만든 거예요. 네. 수제, 핸드메이드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 200여 개를 주로 이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네.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 공급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건 너무 좋아 보여요. 아, 고맙네요. 네. 네. 특히 뭐 지역 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역 식당들도 역시 힘듭니다. 근데 네. K통신업체는 지역 식당에서 매일 1,000개의 도시락을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사내 식당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 가격과의 차익은 K통신업체에서 보태고 있고요. 직원들은 맛있는 식당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지역 식당들은 매출을 즐길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요럴 땐 K업체라고 안 하고 막 업체 이름 말하고 싶어요. 아, 그러게. 그러니까요. 맞아. 네. 네네. 네. 근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그 대구 경북 지역 응원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만큼 뭐 신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해가 좀 막대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괜찮아졌나 싶었지만 아직도 병상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업체를 말하고 싶어요.
L기업에서. L기업에서 550실에 달하는 경북 지역에 있는 그 연수원하고 기숙사를 딱 내놔서 여기를 생활방역센터, 생활치료센터 있잖아요. 이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미한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멋있죠? 네.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지는. 우리가 이런 소식이에요.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일종의 면역 글로불린이 안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걸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불러요. 이런 테레사 효과가 정말 우리의 숨통을 트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혼자 단절돼서 거리두기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면 더불어 살고 있구나.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흐뭇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 박사님 얘기했듯이 뭐 L사, K사 이러지 않고 회사 이름 탁 얘기하면 저런 거 하면 우리 회사 이름이 방송에 나가네. 그렇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죠? 권 박사님도 많이 기부하시잖아요. 아우, 갑자기 제 파란 옷이 빨개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보니까요. 집에서 꼼짝을 못 해요. 일하셔야지 애는 못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부모 가족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또 제가 이제 또 현금이랑 물품 기부를 좀 이렇게 해서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호 선생님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셨고 최영희 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기부를 위해서 보류 중에 있다. 8월 말까지. 그러니까요. 제가 과연 참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기부를 하고 계신데 권 박사님은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기부하면 정말 막 그런 행복 호르몬이 나오나요? 어떤가요? 이게요, 사실은 뭐 여러 학자 이 얘기가 분분한데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미움받을 용기라고 이 아들러 심리학을 다룬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분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일 위에 자기 만족감이 타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아꼈을 적에 나 또한 행복하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좋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많이 봉사하고 나누십시오. 이게 일종의 뭐냐면 그 모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여러 물들을 같이 돌리는데 그중엔 경제도 들어가고 심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이타성도 함께 돌리는 기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수경제 얘기합니다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요새는 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막 우리가 요새 표현으로 젊은 표현들 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후끈후끈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내시고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금주의 슈탑5 4위 보겠습니다. 4위는요. 미국 흑인 사망 시위 확산입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시위대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흑인 남성이 숨지자 시위대들이 몰려든 겁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백악관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I want to see the violence stop. I want to see the officers held accountable. 항의 시위는 이미 10여 개 도시로 번졌고 날이 갈수록 폭동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도심 곳곳에선 방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총을 든 500여 명의 주 방위군이 미네소타주 일대에 배치돼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니애폴리스에 정규군 병력 800명 투입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시위가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했는지 그 영상 한번 보시죠. I think we all shut up. They gonna kill me. They gonna kill me, man. 이거예요. 정말 보면서 막 굉장히 마음 답답했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다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지 플로이드라고 뭔가 위조 지폐 사용을 한 용의자로 경찰은 본 건데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을 잡아서 수갑을 채우는데 이 무릎으로 목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 전에 한 말이 I can breathe. 숨 쉴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시위대에서 We can breathe. We can breathe.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정말 분노의 구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영상 보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왜 이렇게 고환 같은 걸 치르면 비말이 더 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19에 대한 뭐 두려움도 있겠지만서도 사실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19 전에는 해외여행을 굉장히 쉽게 가셨잖아요. 뭐 인종차별 같은 걸 느끼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저는 있었어요. 저는 그 미국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때 햄버거를 먹으러 왔어요.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 줄이 그때 막 삐뚤삐뚤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서 있고 제 뒤에 이제 백인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분을 먼저 부르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내가 먼저라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니 저분 먼저.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때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고 그때 외국이니까 약간 또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움츠리고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화가 나는데 저 같은 유색인종이 한 번 겪은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미국인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저는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내를 쫓아서 해외여행을 종종 짧게 많이 가는데 사실은 동양권에 가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서양인들의 뿌리 깊은, 물론 이제 한국 사람도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성향이에요. 근데 딱 보면은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게 눈에 튀게 나올 정도로가 해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위 현장을 그 뉴스에서 보면요. 살벌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자, 그 시위 현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수십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뉴욕 경찰이라고 쓰여진 SUV 차량을 막아섭니다. 뒤이어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더니 사람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멈췄던 경찰차 역시 갑자기 속도를 내 돌진합니다. We won't tolerate that. If you're out there to commit an act of violence, you're going to get arrested tonight. 경찰과 시위대 충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차량이 불에 타거나 무차별 파손을 가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 간 일촉즉발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백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길을 막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 활 시위를 겨눕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몰려들어 그를 집단 폭행합니다. 아니 보면서 전쟁이야 전쟁 그러셨고요. 정말 맞아요. 전쟁터를 방불케 해요. 맞아요. 네.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상징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뭐 우리가 뭐 이쪽 뉴스에서는 뭐 폭력뿐만 아니라 약탈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시위가 아니라 뭐 폭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또 있지만 CNN 같은 경우는 보도하는 걸 보면 이게 너무 과잉 진압이 눈에 보일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약탈하는 그룹하고 또 시위대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지금 저 장면이 말이나 되는 장면이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저 시위대가 백악관까지도 거의 진입을 시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놀라서 멜라니아 여사, 아들 베런까지 해서 지하에 벙커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핵전쟁 나면 이 저 지하 지휘소거든요. 거기에 대통령 가족이 내려가서 1시간 동안 대피했다가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아니 저 최루탄 막 쏘는 장면 화면에서 뉴스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80년대 대한민국의 시위 현장 그걸 보는 느낌 뭐 이랬었어요. 그런 느낌인데 더 이 좀 격한 느낌도 있죠. 왜냐하면 시위대들도 굉장히 반항을 합니다. 아니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진압 얘기를 자꾸 강경진압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어제 보도가 많이 된 게 블랙호크라고 전투용 헬리콥터가 시위대 바로 앞에 떠서 막 위협을 하는 장면도 있고 해서 정말 전쟁 상황 같은 상황인데 이게 문제는 뭐 워싱턴 DC나 일부의 시위가 아니라 아까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미국 전역의 한 30여 개 주에서 140여 개 도시 이 시위가 번져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에서는 77년 만에 가장 강도 높은 야간 통행 금지도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듣던 얘기인데 저 배후에 시위의 배후에는 급진 좌파 세력이 있다.
안티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게 또 묘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화면 봤습니다만 이 시위가 점점 강한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저도 지금 미국에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인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92년 LA 폭동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한국 교민들이. 그때 2,300여 점포가 약탈, 방화, 파괴됐고 그리고 그 당시엔 인명피해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한 99개 곳 정도의 한인 상점이 피해가 있다고 해요. 그때와 다른 건 한인 상점만 타겟이 되는 건 아니다. 흑인이 주인인 가게를 빼고는 다 방화, 파괴,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일단은 LA 경찰서장이 92년 같은 사태는 없다. 우리가 한인타운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 LA 경찰들하고요. 또 주 방위군이 출동해서 한인 사회를 좀 지켜주고 있어서 다소는 안심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피해 걱정은 큽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도망갈 준비해라. 그래서 딱 하고서 그랬더니 우리 쪽에는 이제 문을 탁탁탁 잠그고 불 탁 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을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큰 나무 가지고 막 이제 창문을 부시죠. 경찰들이 일단은 뭐 이제 손을 못 쓰니까.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저희를 뭐 좀 됐습니다만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은 유리창 막 깨고 막 이러니까 안에다가 나무 가지고 또 대고 뭐 이러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뭐 자구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92년에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 경찰이나 군인들이 한인들을 안 지켜주니까 흑인들의 공격 대상이 돼 있는데 그때 자경단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이민 1세대들이 다 군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오 하고 놀란 게 LA에도 해병대 전우회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모여서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주 방위군 출동했고 LA 경찰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한 가지 다행은 미국 내에서 시위대는 약탈하지 않는다. 자꾸 폭도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화 시위로 좀 가고 있고 약탈이 줄어들고 있긴 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미국 경찰관들이 그 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미국 전역에선 경찰들마저 항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항의의 의미로 한쪽 무릎을 꿇은 경찰들이 시위대와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반복되는 인종차별과 과잉 대응 문제에 일부 경찰들도 무릎 꿇기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시위대에 합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관의 좀 강경 진압 때문에 아주 애꿎은 시민이 사망한 거잖아요. 인종차별로 지금 비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들도 우리도 경찰이지만 저렇게 과격한 경찰은 소수다라고 하면서 한쪽 무릎을 꿇는 게 지금 시위의 상징이에요. 이게 저항의 상징이 됐는데 뉴욕 경찰, 플로리다 경찰, 산타크루즈 경찰들이 뭐 LA도 그렇고요. 저러한 시위에 동참하면서 시위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시위대에 그렇게 되면요. 과격한 행동이 잦아든다고 해요. 저건 또 묵묵한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까 이 워싱턴 DC의 백악관도 시위가 막 습격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밤에 주 방위군을 좀 이 백악관에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근처에 뉴욕주라든가 버지니아주가 다 민주당 지사인데 주방위군 안 보내줬거든요. 그 미국 육군이 지금 출동해서 백악관 지키고 있고 지금 경찰들은 또 시위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금 이제 연방과 주, 시 단위로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경찰들의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은 경찰의 과잉 진행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편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라 좀 그런 좀 의견으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시위대 앞에 백인들이 서서 백인들은 쏘지 않으니 우리가 제일 앞에 서겠다라는 거. 두 번째 그림은 백인도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흑인들도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 간에. 세 번째가 경찰이 전체 시위대 앞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 봤는데요.
뭉클하더라고요. 네. 보는데 약간 코끝이 찡해지는 맞아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짚어볼게요. 다가올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네네네. 있거든요. 분명 영향이 갈 그러니까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꾸 폭도 뭐 급진자파가 배후에 있다. 이거 자꾸 트위터나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왜 이러는 걸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흑인들은 나를 찍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누구냐면 백인 노동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지금 대피소에 간 것도 위험해서라기보다는 나 이렇게 지금 위험해 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제 미국 외신의 추정들도 있습니다. 좀 선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제 격화되는 문제는 심각해 보이네요. 아니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면서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우리가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무슨 급진 좌파 얘기 나오고 폭도 얘기 나오니까 80년 광주를 보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3위 보겠습니다. 3위는요. 부모가 왜 이래?입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들것에 남자아이를 싣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성지 상태에서 이동을 했거든요. 1시간 정도 CPR을 했고요. 이 아이는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의붓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예전에도 이 아이가 우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고 말합니다. 애기가 많이 우는 소리가 나서 경비실이 있는 관리실 쪽에 가봐라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은 부모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학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들으면서도 화가 나는 그 여행용 가방에 또 거짓말했잖아요. 3시간이라는데 7시간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흘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저녁 7시 25분경에 이 40대 여성, 아이의 엄마입니다. 의붓 엄마인데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119가 출동해서 보니까 아이가 거의 뭐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였어요. 그 심폐소생도 하고 했는데 경위를 보니까 이 아이가 3시간 동안 가방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엄마는요, 이 아이가 놀다가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3시간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정오부터 7시까지 7시간인데 처음엔 큰 가방에다 넣었어요. 70cm, 50cm 대형 가방에. 근데 이 아이가 4시간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용변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꺼내서 더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세로 60, 가로 40. 이 안에 이 4시간, 3시간 있던 아이는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9살, 10살, 그러니까 저 아이도 10살이거든요. 정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정말 화가 치미는데 이거는 훈육 차원에서 얘기했다는데 저거는 훈육이 아니라 아니죠. 저거는 살인 방조거든요. 아니 그 아이가 느꼈을 공포는요. 공포, 고통. 지금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단 호흡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는 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중태고 지금 이게 생존 연명 기계에 의존해서 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 가족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붓 엄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9살 남자 아이의 이 아버지가 친부고 지금 이 의붓 엄마,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동거하고 있는데 이 여성에게도 2아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 조사에서 이 의붓 엄마는 이 자신이 아이를 저 가방에 가뒀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고 이 여성의 자녀들도 맞다. 우리 엄마가 집어넣었다라고 또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여자가 어떻게 엄마입니까? 엄마 아니죠. 이 여자의 정신 상태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다양한 재혼 가정이 있고 또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정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혹시나 어린 시절 이와 같은 비슷한 좀 학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이 뭔가가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이게 자꾸 강해지는 거고 횟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중독이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 학대와 훈육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훈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목적과 다르게 학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가해자의 그 감정하고 네. 아이에 대한 고통이 사실은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데 이 아이를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에 넣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이미 있던 규칙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잔인한 규칙이 여기에만 있을까? 폭력은 항상 가속도가 붙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이 올 때까지 이 엄마는 제가 볼 때 이미 감각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 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한 달 전에 네. 이 아이가 머리를 다쳤어요 하고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네. 근데 병원에서 보니까 몸에 구타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금방 알죠. 네. 아동학대를 당했을 이 의심, 정황.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서 당시에도 아동학대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아동보호기관에서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 아이는 지금 이 부모에게 둘 수 없다. 그럼 분리해서 다른 보호시설로 옮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걸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안타깝네요, 같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이 어렵긴 한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본인이 아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딸인 아이나 다른 부모에게 그렇게 참고 있었지. 그건 아니라고 좀 네.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더라도 폭력은 그 전부터 굉장히 꾸준히 긴 시간 있었던 걸 추측할 수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 폭력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사람에게 양심과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어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폭력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속화되면서 동시에 연민을 증발시켜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각 개념이 없어지면서 민감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내가 때려도 제가 아플 거라는 생각조차 아예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지금 어른은 크고 아이는 작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감각 정도를 잃어버렸다는 건 이 폭력은 매우 오래 지속되었다. 두 번째, 폭력의 수준은 이번 같은 경우는 꽤 높은 강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었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가정 관련해서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친부가 친딸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부인데요.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최근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이 시작은 2004년이에요. 이 딸은 12살 무렵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부부싸움이 벌어져요. 자신의 아내가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 뭐 이런 이유로 부인을 이제 구타해요. 근데 딸은 겁에 질려 있었겠죠. 근데 12살 딸을 그때부터 성폭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무려 15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과거 우리가 김보은 사건이라고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피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가족 내 친족 성폭력이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살 아이 처음 화가 나서 성폭력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15년이 지속이 됐잖아요. 이건 뭐냐? 성폭행을 위한 명분을 찾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죠. 네, 저는 정말 이 사건을 듣고 손이 막 떨렸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딸이 임신까지. 아니 그게 뭐 한 번이 아니래요. 한 차례가 아니에요. 이 중학교 2학년 때 첫 임신을 해요. 근데 임신 중절 수술을 시켜요. 그 이후로도 성폭행이 이어져요. 그래서 무려 4차례. 말이 됩니까? 끔찍합니다.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일을 볼 때 인간의 양심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보편성이라고 해요. 보편성은 뭐냐면 그냥 논어에 나온 걸 보면은 아이가 우물가에 너무 위험해지니까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어른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라고 보시죠. 아니 딸이 지금 이제 꽃다운 나이고 남자친구도 있다고. 지금 20대 성인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도 전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안 이 친부는 이 딸을 폭행을 합니다. 휴대폰 뺏어서 다 망가뜨리고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안 된다. 지금 이런 이 어떤 감금과 소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협박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그 협박이나 폭행, 뭐 성폭행하는 장면들을 영상으로도 찍기도 했습니다. 찍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가학성에다가요.
폭력의 가속화, 거기에 이번에 영상 자료까지 남겼다는 건 뭐냐면 사육으로 치자면 완벽한 사육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소유를 치자면 완벽한 소유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친부로서 우리가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은 그 아내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있었는데 그 주변까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런 폭력성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본다면 아마 우리가 가능한 이런 친중대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되고요. 이게 범죄의 양상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요. 자기가 가해자 범죄를 치렀잖아요. 그럼 뭔가를 또 이렇게 갖고 있어갖고 협박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친부일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이런 인간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기 제가 보기엔 참 의미가 없지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금지,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 근데 이제 25년 중형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게 중형일까 싶은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저희가 말 전하기도 네, 참 가슴 아픈 얘기였는데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이 돼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분명 도움을 청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딜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112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 민원 포털 112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여성 긴급전화 1366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66번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02-338-5801번입니다. 그래서 급하실 때 112에 바로 거시고 그다음에 조금 생각하시다가 고민이 있으시다 고민하실 것도 없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스타5 이번에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쿠팡맨은 웁니다입니다. 아파트 경비실 창문 한켠에 쿠팡 직원은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28일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나오자 아파트 단지 곳곳에 이런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직접 배달이 불가피해도 출입증은 경비실 밖에서 받아야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부통을 받았었는데 실을 그 바깥에서 이제 받아라. 내려내시면 아무튼 이제 무료 택배도 있어요. 저희가 그쪽으로 이거를 하긴 하는데 전면대가 하나 전면대면 네? 계속 전면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도 쿠팡 마스크하고 이제 장갑하고 다 끼시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제 관련해서는 그게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쿠팡 배송기사들도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송기사 온라인 모임에는 더럽다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주민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등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발 감염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쿠팡 배송기사들의 순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이후에 쿠팡맨들을 기피하는 현상. 야, 이거 그냥 엘리베이터 오는데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단지는 들어오지 마시오. 격하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엘리베이터가 난감한데 고층 아파트에 배송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쿠팡 기사가 있으면 내가 떨어져 있다 안 타는 게 아니라 당신이 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혼자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기다리면 하세월이에요. 언제 배송을 합니까? 사실 저는 상당히 긴 시간 1일 1택배를 했었거든요. 많이들 하시죠. 네, 이호선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1일 2택배입니다. 그분들 없으면 안 되죠. 네. 고마움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닌데 실제 우리가 이번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밀어내는 건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업체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35살 홍성우 씨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오늘은 이거 전화한 다음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 네. 저는 보통 11시부터 한 7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7시까지 일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거 한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저는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정도. 그러면 이게 본업이신 건가요? 네, 지금은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이면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었는 모양이죠? 네, 원래는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저희가 여쭤보면 좀 뭐 하신가요? 아니요. 원래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네,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그만두고 지금은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었는데요? 한 4년 정도 일했었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지금 쿠팡 배송 업무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 그거 하다 보면 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는 그 물류센터 그것보다 그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아파트 건물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탁 누르고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이런 거 현장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일부 겪었고요. 사실은 제가 일하는 데는 아파트보다 빌딩이 더 많아서 코로나 생긴 이후로부터는 아예 출입이 안 됐고 택배실에 다 갖다 놓는 걸로 그렇게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류센터 집단 감염 이후에 사람들이 보는 따가운 눈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주문량도 엄청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배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인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분의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손 소독제도 항상 갖고 다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치를 받을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죠. 네. 아니 날이 점점 더워지고 이러면서 마스크 쓰고 작업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텐데 어떠세요? 평소보다 한 3-4배 정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 동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동료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나누십니까? 지금 일감이 줄어서 동료분들이 일을 배정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이 와중에 또 일감이 없어서 돈도 못 버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네. 일감이 없으면은 쉬어야 되는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참 여러 가지로 큰일이네. 그러면 앞으로 이 택배 일을 계속 더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당분간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얼마나 더 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 직업인 사회복지사로 복귀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도 장담을 못 하니까요. 네. 혹시 그 사회복지사로 복귀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하시는 것은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십니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워낙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스펙에도 조금 뒤처지고 그래서요. 그쪽 일도 또 그 사람들은 많고 또 일은 별로 없고 막 뭐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예. 아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신데 저희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은 힘내십시오 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 말씀 드리면서도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 굉장히 덥대요. 네네네. 예, 오늘도 그렇지만 기운 내시고요. 네. 예, 좋아질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속상하네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평상시에 감사한데도 감사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배가 하루나 이틀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건을 살 수가 없고요. 움직이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생기면요. 사실은 그 환경을 개선을 해서 좀 더 코로나19로부터 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분들을 공격해서는 이거는 같은 사회 구성으로서는 우리가 불편한 기색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분들인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앞서 전화 통화 중에서도 들었다시피 많은 쿠팡맨들도 굉장히 그 위험을 안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까지도 지원자는 계속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딱 저런 경우인데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이 꽤 있습니다. 2번, 3번 지원해도 잘 뽑히지가 않아요. 이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리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요, 이 쿠팡 물류센터 알바를 꿀알바로 소개할 정도로 그래도 다른 지역의 다른 곳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조건이. 그러면 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일례로 말씀드리면 물류센터마다 약간씩 시급 차이는 있는데 이 덕평 허브를 이제 예로 말씀드리면 시급이 9,310원이에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최저 시급보다 높네. 720원이 만 원, 720원이 많고 하루만 일을 해도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인터뷰한 분이 11시부터 7시까지 8시간 일하시잖아요.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한 9만 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 일당을 벌 수 있으니까 이게 몸이 좀 단순 직업이라 그렇지 노동 강도도 다른 것에 비하면 좀 낮지 않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였다고 그렇군요. 심지어는 지원도 간단한 게요. 이 문자 한 통이면 다음날 바로 출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별다른 면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통근할 때 셔틀버스도 있기 때문에 지정으로 가면은요 버스가 와갖고 실어다주고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자리로 선택받는 거죠.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일자리가 있니 없니 해도 사실 일자리 막상 나가 보면 최저임금 간신히 맞추는 데도 너무 많고요. 또 노동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고 거기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용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고용보험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곳들도 꽤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뭐 고강도 노동이기도 하고 또 노동 환경에 또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낫다 생각하시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라 이 양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로도 들려서 좀 안타깝긴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앞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한 택배 기사는 또 최근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고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목이 자 쿠팡은 공공의 적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배송이 급증했다는 얘기 우리가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손편지도 써서 붙이고요. 직접 대면 접촉하지 않지만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그러고 대신에 간식이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이런 걸 놓은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는데 지금은 죄인 취급을 하니까 너무 이제 달라진 기류를 느끼면서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쿠팡은 공공의 적 아닙니다. 저희를 좀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십시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실은 작은 뭐 이렇게 메모지에 여러 가지 택배 기사님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샤이 고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으나 감사하다고 못하는데 제가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인사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우리 택배 기사님들도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또 택배를 받는 분들도 그분들께 작거나 크게나 말로나 글로나 감사 표시한다면 그거야말로 같이 힘내고 같이 안전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택배 물류센터 현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고 오죠. 경기도청 직원들이 물류센터 정문에 집합금지 명령문을 붙입니다. 경기도가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서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기도 했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장시간 지연돼서 방역당국도 바이러스가 물류센터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착용하는 모자와 신발을 수거해 검사해보니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등 허술한 방역관리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회사 측이 건물 폐쇄 전날까지 출근자를 찾는 문자를 직원들에게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천에 이어 경기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도 폐쇄됐습니다. 20대 사무직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쿠팡 측은 아직 사과 등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네네. 부천 물류센터에서 먼저 나왔고요. 고양에선 사무직 직원이 지난달 26일에 발열 증상이 났고 27일에 확진이 됐는데 경위를 따져보니 부천 물류센터 직원과 접촉을 했던 거예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예요. 같은 쿠팡 직원인데 PC방에서 우연히 접촉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현장 관리가 만족할 만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방역당국이 감독을 해보니까, 관리를 해보니까 이번에 모자, 공용 모자, 공용 운동화, 거기에 키보드,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다 공용으로 쓰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가 신선 물류를 서울과 수도권에 제공하는 물류센터다 보니까 냉동, 냉장, 창고가 많은데 네. 방한화라든가 방한복을 함께 돌려 썼다는 거죠. 취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A 방송국 들어올 때요. 매일매일 아는 얼굴이지만 발열 체크하고 네. 손 소독하고 다 네, 번호 네. 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코로나19가 안 생겼다고 이럴 게 아니라 그거를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규칙적으로 지켰어야죠. 네. 그러니까 작업장 곳곳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위험성이 높아지잖아요.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대체로 젊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증상 감염이 많아서 이게 직장에서 걸렸지만 지역사회로의 전파 위험이 계속 잔존하고 있습니다. 택배 물건 괜찮을까?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의 생각인데 괜찮은 거겠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 딱딱한 뭐 플라스틱이나 철판 이런 데서는 오래 생존한다고 하는데 종이에서는 빨리 소멸한다고 해요. 한 24시간이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게 이게 워낙 총알 배송이다 보니까 반나절만 해도 오죠. 요즘에 보면 이렇게 오히려 밖에 몇 시간 묵혔다가 그때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불안하지만 장갑 끼고 언박싱 하시면 이 포장을 통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방역 당국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전문가들은 에이 그러는데 혹시라도 걱정되시면요. 받으신 다음에 뜯으신 다음에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시고요. 꺼내시고 그리고 바로 손을 씻고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일부 기사에 따르면 택배 기사를 통해서 뭐 코로나19 감염됐다 이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천의 기사와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분과 차창 사이로 한 10분 대화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감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스크와 방역이 중요하다. 10분이 아니라 2, 3분에도 감염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좀 모아보면 요는 뭐냐? 마스크하고 손 씻기 이것만 있어도 감염은 사실 현저히 낮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피해야 될 건 택배 기사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방역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오히려 더 피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19 이 전염성이 이렇게 높아요. 무섭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5 대망의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교회 소모임, 이딴 집단 감염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해 당분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방역은 했고요. 폐쇄 조치 안에 부착하고 나오기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폐쇄해요? 별도 문제예요. 언제까지 일정 없어요. 이 교회를 비롯해 인천, 경기, 서울 지역 목사와 신도 등 최소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참석한 교회 모임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인천 지역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며 성경 공부와 부흥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임 관련 확진자들이 다니는 교회는 인천, 경기 등 13곳에 달합니다.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그 목사님이 자주 나가는 건 봤어도 신도들 그런 건 못 봤어. 아까 누가 좀 한 것 같은데? 모임마다 참석했던 교회나 참석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석자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해보고 발병 일시나 아니면은 공통점 등을 조사를 해야. 인천시는 관내 4,200여 개 종교시설에 대해 앞으로 2주 동안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 이거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최근 며칠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로 부흥회, 기도회, 찬양회 이런 모임을 가진 개척교회나 작은 소교회가 집단적으로 감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55명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였는데 이 종교 집회 관련해서 이미 지금 60명을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 모임 관련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 연구 모임 여기 참여를 여러분이 해서 확진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서울 양천구의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인천과 70대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요. 어제 방역당국 브리핑을 보면 80대 두 분은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 교회 소모임 집단 감염, 이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거라면서요? CCTV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니 좁은데 다닥다닥 밀집해서 앉으셨고 대다수가 마스크를 안 쓰셨고 그다음에 앞에서 또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크를 쓰거든요. 이 마이크를 돌려 썼다고 해요. 이건 노래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스크는 안 썼고 마이크는 돌려 썼고 그러니까 방역 수칙이 위반된 거죠. 네, 뭐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인천시에서는 교회 관련해서 모임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좀 검토가 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우선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인데 우선 경기에서는 아까 이재명 지사가 4천여 개라고 해요. 많아요. 4,200여 개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곧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역 수칙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안 지켜지는 건지 다시 방역 당국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는 성경 공부나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 모임을 하지 않고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요. 사실 이런 종교 모임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나타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나왔었죠. 초기에도 나왔었고 나오다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폭발적으로 나왔고 그다음은 좀 잦아들다가 다시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해이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긴장했을 때는 신경 써서 쓰고 신경 써서 씻는데 지금 더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다 보니까 조금은 나태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는 교회 한 모임에 갔더니요. 거기는 정말 가서요. 발열 체크하고 의자를 다 다닥다닥 하는 게 아니라 뛰어서 앉아서 2m를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교인들 다 쓰게 하니까 그래도 걱정이 덜한데 그것만 지켜도 완전히 떨어뜨리지 맞아요. 아니, 우리가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저 교회들 어떻게 방역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고 오죠. 마스크를 쓴 신도들이 교회 출입구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입장 전부터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신도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마스크를 안 쓰면 입장을 제한하고 예배당 안에선 거리를 두고 앉게 하는 등 교회 차원에선 방역에 총력을 다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배 인원을 분산해서 드림으로써 밀집해서 많이 참석하는 것이 조금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참석 신도는 지난주에 비해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목회자나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안 쓴 모습도 보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종교 모임을 꼭 해야 하는지 되묻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그냥 뭐 인터넷 강의 하듯이 인터넷 통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교인의 80% 이상 출석을 목표로 했던 한교총도 개별 교회나 지역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회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출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각별별로 지시를 했고요. 자칫 교회가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나름의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요. 보면서도 약간 조마조마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도 혹시나 내가 하면 내 가족 주위에 다 전파되는데 근데 코로나19가 제일 좋아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은요. 에이 설마 우리한테 걸리겠어? 마스크 안 써도 돼. 손 숙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불안하면은 좀 그걸 잘 하셔야죠. 그렇죠.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지금 저 화면만 봐도. 그러니까요. 그 넓은 교회가 이렇게 꽉 찼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좀 종교적, 신앙적 열기가 뜨거운 나라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뭐 종교야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자,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또 두 번째 이유는 소교회나 개척교회가요,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돼요. 근데 신도수가 적은 작은 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어렵고
신도들의 모임이 없어지면 헌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오랫동안 그 예배 생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교회에 가는 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가면 뭔가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이런 모바일이나 인터넷상의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런 예배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종교적인 소모임 많잖아요. 네, 소수 정예로 이루어진 뭐 그런 뭐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일일이 다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고요. 강제로 어떻게 못합니다. 네. 대신 모이실 경우에는 7대 방역 수칙만 지켜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개척교회 외에 대형교회도 예배 드려요. 확진자 잘 안 나와요. 성당이나 법회, 불교도 집회해요. 네. 근데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방역 수칙만 지켜도 그렇죠. 괜찮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뭐 교회를 비롯해서 다중 이용 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누가 와서 얼마나 머물었는지 그런 그 출입자 파악하는 그렇죠.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만에 하나 확진자가 나오면 이 접촉한 분들을 빠르게 검사하고 격리하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문제라 교회도 이제 출입자 명부 엄격하게 하고요.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 도입 예정이죠. 교회 집회도 아마 곧 QR코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무슨 명부 시스템인가 시범 도입됐다는 것도 있잖아요. 17군데, 서울, 인천, 대전에 17군데인데 교회도 있고요. 뭐 실내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에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 효과가 있다고 이번 주말에 판단하면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8일, 늦어도 10일부터는 다중이용 시설에는 도입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QR코드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아무것도 거의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QR코드가 익숙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또 배운 것도 많은데 새로운 온라인 세상을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QR코드 사용하는 것 좀 익히셔가지고 안전도 보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획득하고 이렇게 두 가지 토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QR코드라는 게 저도 뭐 여러 번 이용해봤지만 네네. 작동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끊김이 없도록 하는 인프라를 정부가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본인이 가입해있는 포탈에서 네. 한 3-4번 클릭하면 내 핸드폰에 QR코드가 생성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신분증처럼 우리 교통카드 찍고 지하철 탄다고 생각하시고 다중이용시설 출입할 때 삑 찍고 들어가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자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걸 이제 지키는 게 문제인데 아마 그 지도자의 어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겠죠. 그분이 한 말씀만 딱 해주시면 그런 거 딱 지키는데 맞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고 또 목사님들 아니더라도 뭐 신부님이나 아니면 뭐 승려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부에 있는 분들이 한 말씀 해주시고 그럼. 아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합니다. 전에 제가 어떤 그 종교 지도자분을 인터뷰할 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신자분들이 있었어요. 뭐 저 주일 잘 지키세요. 그랬더니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고 뭐 멈칫하고 그렇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주님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멋진 얘기를 근데 그런 지도자가 딱 이런 때는 어디나 계시니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잘 따르실 텐데. 그걸로 다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모든 종교가요. 사실은 종교 불문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눔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19 예방은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스튜디오에도 각자의 그 분이 다 있을 거예요. 당신이 다 있죠. 다 있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워낙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그럼 해결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덥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올 여름 어떡하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더울까 이런 거예요. 네, 걱정되시죠. 그러면서 뭐 마스크 요즘 착용 많이 안 하신다 이런 얘기 전에도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개인 방역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